서브 이슈입니다. 달러 원 환율 2,000원 간다. 동학개미 어쩌나 900조 국민연금 한국 주식 더 줄인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위원회가 국내 주식을 16.3%에서 14%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비중을 28%에서 2027년까지는 40.3%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리스크 해지 차원이죠.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앞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타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언젠가는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민연금에 돈이 필요해 자산을 팔았을 때 국내 주식 자산이 대부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주식은 국민연금에 천문학적으로 주식을 팔면서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미리 줄여놓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은 4%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라면 국내 주식의 비중이 16.3%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사실 위험분산 차원에서 비율에 맞춰 총 자산의 2%까지 줄여도 할 말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어도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자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불이익액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해외 주식 비중을 28%에서 40.3%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려면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러를 바꾸어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면 외국인도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해외로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파는 것은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달러원 환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라면 개미들도 한국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지난 20년간 달러원 환율은 700원에서 1300원으로 1.7배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달러원 환율을 계산했을 때 단순 계산했을 때 1300원에서 1.7배가 높아지면 2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달러원 환율이 2000원이 되는 것은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원화가 미국의 달러와 대비 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왜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미국의 달러보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게 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대일본 무역 적자가 심해집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무조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원화는 미국의 달러보다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연준이 찍어낸 돈이 무려 4조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고 한국의 원화는 미국의 달러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한국의 원화가 1.7배나 떨어져 달러원 환율이 700원에서 13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달러원 환율이 1.7배가 되는 것이 왜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을까?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원자재값 폭등이 원인입니다. 원자재값 폭등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곡물가 등과 원자재가 뛰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아 석유를 팔 수 없죠. 이 와중에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를 싼 가격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서방의 석유 금수 조치가 안 먹히는 까닭이죠. 그래서 더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팔아서 번 돈 때문에 러시아의 루블화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잠잠해졌지만 전쟁만 끝나면 미중 전쟁은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미중 전쟁의 중국이 손을 잡고 하나의 블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이전의 냉전시대처럼 말이죠. 신냉전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러시아, 중국 블록과 서방의 블록 두 개의 시장이 생깁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들어와서 세계 무역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란 아무리 소비를 해도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싼 인건비로 만든 물건이 서방의 소비 시장에 무제한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나이키, 스타벅스 등이 나왔죠. 앞으로 미중 전쟁이 깊어지면 중국에서도 서방의 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서방으로 들어와 무역 흑자를 내는 것을 막는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러면 2000년 이후에 형성된 전 세계적인 자유시장 경제는 후퇴할 것입니다. 경제 블록은 앞으로 러시아, 중국 블록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블록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서방 블록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되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동화를 비롯해서 무인화를 하겠지만 그래도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 대세가 됩니다. 만약 이런 중국, 러시아 블록과 서방 블록으로 나눠지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의 블록으로 나눠져 싸운 시대입니다. 군사 경쟁도 있었지만 체제 경쟁도 심했습니다. 체제 경쟁이란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하냐가 핵심입니다. 체제의 우월성은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가 더 잘 사냐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이런 체제 경쟁에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은 더 그렇죠. 북한과 한국은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체제 경쟁 사례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1970년대 이후로 경제적으로 따돌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월등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의 물건을 미국이 사줬기 때문입니다. 미일 반도체 전쟁과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기업을 견제하면서 한국의 기업이 큰 것도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은 당시 달러를 찍어 미국의 우방국들의 GDP를 올려줬습니다. 앞으로 신냉전 시대가 열리면 미국은 서방의 블록을 키우기 위해 미국은 더 엄청난 돈을 찍어 자신의 블록을 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돈이 휴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더 휴지가 되는 시대가 신냉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보다 한국의 원화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달러원 환율은 2,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투자해야 할 자산은 국내 자산이 아닌 달러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